안녕하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좀 숨 돌리신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난주에도 특강을 했었기 때문에 쉬고 왔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3기 기간인데요. 일단은 이 5번의 시험 동안에 여러분께서 좀 편안한 문제를 보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1교시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의 그 설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늘어난다면은 많이 늘어나면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개가 늘어났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게 세팅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남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좀 풍부하게 쌓아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바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3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공부했음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시간을 가지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3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시간 관리와 그리고 대처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A급 같은 부분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되게 출제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막 금광에서 금캐서 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처력이 필요한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요.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작년에 시험에서 타율이 좀 좋았었어요. 거의 노조법은 그 제 모의고사랑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요.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풀어봤던 문제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다른 부분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식으로 점수를 끌어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뻔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조금 지엽적인 문제까지 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이번에 내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 제가 그 1시 반부터 보는 그 목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차 시험은 좀 본 시험에 내기에 조금 그랬던 부분, 좀 내고 싶었지만 내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 나와요. 하지만 중요도의 측면에서는 뭐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차 시험에 있는 것들도 진지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목차 시험은 제가 무거워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 메일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주시면은 그 메일로 피드백을 해드리는 형태로 목차 시험 쪽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3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강사는 좀 날로 먹는 것 같지만 전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가장 공포스러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5주 동안에 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이 성장을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1교시 1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문은 나올 만한 판례 3개를 묶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쪽의 영역에서는 이 설문 2를 제외하면 그다지 사안의 적용보다는 판례에 대한 스터디가 좀 중요했던 그런 문제들을 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자체가 조금 변별력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통장임금에 해당하는 매일 10,000원 상당의 고정수당의 식대라고 하는 것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 이 회사는 이것을 통장임금에 산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입을 시키기로 하는데요. 그때 어떤 형태로 산입을 시킬 것인지라고 하는 거, 역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요. 9시간의 근로계약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 많아요. 9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해 가지고서 사전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전 포괄 동의가 있는 연장근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체적으로 9.5시간의 시간급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시간급을 계산할 때는 9.5시간을 계산해요. 그런데 역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사용자 측은 가산율을 고려해서 즉 요거를 그대로 9.5로 삼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었고요. 노조 측은 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가산율을 고려하려는 그런 근기법의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거는 9시간을 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이 노동조합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때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논점의 정리로 들어가 있었을 때요. 지금 이 사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으로 고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요. 그것이 법정 근로시간, 즉 8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은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늘 하기로 한 기본 근무 시간인 9시간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선택해서 역선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근로시간 수, 즉 분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짚어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미리 약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면 돼요. 지금은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인폼으로 주셔야 되시는 것이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하고요.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을 살짝 깔아줍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 판례는 두 갈씩을 쓰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여기까지는 결론이에요. 즉 노조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약정한 시간수 자체를 합산해야 되는 것이지 가산율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들을 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설명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밑줄을 쳤던 키워드 있죠. 이런 역산의 경우에는 약정 시간수 자체인 것이지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변별력이 나는 것은요. 결국 근거의 개수예요. 첫 번째 판례가 얘기하는 근거는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임금 계산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 합리적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9시 출근 7시 퇴근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그중에서 어떤 시간이 소정 근로이고 어떤 시간이 연장 근로인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기법은 초과 근로 시간의 수에 대한 가산율 즉 역산할 때도 가산율을 고려해라 라는 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근거 없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의사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어서 이 개별이라고 하는 두 문자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는요.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이 맞다라고 들어가는데요. 이때 결국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임금 계산의 원리하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니까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짚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설문 1 같은 경우의 해결, 즉 사안에 적용하고 해결을 지금 이렇게 짧게 나온다면 통합해서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여기에서는 별로 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영혼을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분명한 표현을 지어가지고서 단답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도 있고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올 만한 판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라고 하는 것은 관이불이라고 하는 두 문자로 기억을 합니다. 업무 관련성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안 받았을 때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측의 불이익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육을 안 시켰을 때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로자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받는 불이익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것은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 연수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간접적인 지휘 감독이 있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기법 제50조 소송의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논점을 정리해서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지만 준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요. 그리고 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이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기법 제50조 3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기시간에 대한 것은 주로 휴게와의 구별. 휴게는 무급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휴게 시간인지 대기 시간인지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라던가 업무 방식이라던가 사용자의 간섭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구비 여부와 같은 것을 가동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와 결이 달라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근기법 제50조 3항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시는데요. 대기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 등에 속하는 그 등에 속하는 시간이 교육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려와 보면은요. 일단 여기까지는 어차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사안을 설명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당연히 봐야 될 거예요. 그 근거 규정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이 보는 것은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그리고 교육의 주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용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와 그 정도를 보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버스 기사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태료 대신에 교육을 이수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관련성 있고 의무 있고 불이익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봐가지고서 교육시간인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안의 적용을 조금 잘 적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해요. 관, 의, 불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축을 짚어주시면 되는데요. 재반 사정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 이것은 채용 등에 대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니까 밀접한 관련성이란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교수교육 의무를 규정들이 부과하고 있음을 종합을 해본 다음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적용이 중요해지는 문제로 들어가면은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총평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간접적 지휘 감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50조 제3항 소정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총평을 정리를 해줍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었지만 휴게시간이냐 대기시간이냐라고 하는 부분 역시 잘 여전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는요. 좀 교수님들도 유념히 보고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딱 근무한 사람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판결은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배점으로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끼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근로자가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입사한 지 한 달 뒤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은 22년 1월 1일 그리고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근기법 제60조 2항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기법 제60조 1항은요. 1년 동안에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 15개 연차를 부여하라 라고 하는데 그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가지고서 판례는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이 그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에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인 23년 1월 1일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근로자 신분에 있어야지 이 근기법 제60조 1항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는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일했어요. 그 전에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렇게 지금 이 근로자는 365일이란 사람이잖아요. 366일이란 사람의 경우에는요. 1년 초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을 초과한 사람에게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입사 시부터 23년도 1월 2일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근기법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 11개하고 그리고 2항에 따른 연차 11개하고 1항에 따른 연차 15개 그래가지고서 이때는 총 26개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차이기는 해요. 기산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364일 재직을 해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얌체 같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365일 재직했을 때 퇴직금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366일 재직을 했을 때 그때 근기법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판례를 잘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때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문 3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딱 365일이 재직기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365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서요. 근기법 제60조 2항이 즉 신입사원 연차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그거랑 그리고 근기법 제60조 1항의 연차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짧게 그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라고 한다면은 근기법 제60조 1항하고 2항을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설명을 위해 가지고서 추가한 내용이에요. 한 2018년도의 개정이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기법 제60조 2항의 휴가는 1항에서 공지한다라고 봤었어요. 그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그때는 이랬던 거예요. 2015년 1월 1일 입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15년도 동안 연차를 5개를 씁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에서 이 5개를 빼요. 그렇기 때문에 10개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16년 동안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법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국법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면은 신입사원은 사실상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삭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도 좀 필요해요. 약간 만약에 이 근로자분에 대해 가지고서요. 근기법 제60조 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그 가정을 해봐요. 즉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21년 12월 31일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기법 제60조 1항에 따른 것이. 그럴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15개 발생을 하는데 그때 퇴직하니까 못 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당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는 돈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례가 존재를 해요. 이 판례는 우리가 아는 그 상식에 맞추면 돼요. 근로자가 연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 연차를 미사용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서요. 판례는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다라고 했었어요. 약간 이 구근로기준법이 삭제되던 때가 2018년도였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그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2018년도쯤에는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12월 31일이라고 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근무한 사람들은 26개씩 받아갔었어요. 18년, 19년 이때쯤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당연히 사용자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거를 대법원이 21년도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그 근거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구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이 삭제된 취지는요. 1년간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다음 해의 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근거로 해서 딱 365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서 제60조 2항과 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보상으로서의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최대 장기간속 근로자는 최대 25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점하고요. 그리고 연차 휴가 추가 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점하고요. 그리고 연차는 어디까지나 휴가예요. 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의 정신, 육체적 휴양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다 형태 이런 식으로 조금 짚어서 여기서도 좀 개수적으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혹시 몰라가지고서 연차유급 휴가 계산 문제는 여전히 출제 확률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기법에서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쟁의행위 직장폐쇄가 엮여가지고서 노조법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때 가산휴가가 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산휴가는 이런 식으로 좀 가늠해 주시면 돼요. 네트입니다. 만 3년, 만 5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 5, 7, 9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세주세요. 그래서 3년이면 하나 가산되고요. 5년이면 2개 가산됩니다. 7년이면 3개 가산돼요. 그래서 3, 5, 7, 9 이런 식으로 숫자로 뽑아가지고서 계산하시는 게 그냥 편할 것 같아요. 가산은 3, 5, 7, 9 그리고 만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안의 적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해 줍니다. 을에게 근기법 제6조 1항의 휴가가 발생하는 시기는 23년 1월 1일이고 을은 그 전날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1일만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용 수당도 5일까지는 받아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적용이 중요했고 살짝 트렌디하기도 한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기법 제23조 1항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살짝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2기 때 그 보충 문제로 다뤄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쟁점 자체는 잡으실 수 있는 형태로 좀 드리기는 했어요. 근로자가 이 명령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직이 실질에 있어서 징계인지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징계인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요, 벌인지 여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돼요. 생각보다 기계적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는요, 이때는 그 회사에서는 전직 명령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징계성 전직이 있고 정말 업무상 필요해서 하는 전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인지, 이 사안이 징계성인지 아니면은 인사권인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투 스텝으로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성인지로 들어가고, 징계성이라면 결국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사유와 상관없이 무효다라는 식으로 들어가요. 한편 여기에서 만약에 취업규칙의 징계의 수단으로 전직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업생신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취업규칙의 전직이 징계의 수단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전직이지만 인사권의 영역으로 업생신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취업규칙의 징계성 전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고, 이 사안의 갑에 대해서 내려진 명령을 보니까 이것은 수편적인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문책의 목적이니까 징계성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시나리오와 이쪽의 시나리오 양쪽에 대해 가지고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이 사안을 보면은요, 이 사안의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이 사안의 취업규칙 제77조는요, 좀 열심히 읽어줘야 돼요. 해고 등의 제한과 징계 절차라고 하는 말을 두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에 대해서 해고, 정직, 전직, 감독, 견책,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근계법 제23조 1항을 컨트롤 C, 컨트롤 V한 것 같지만 휴직이 제외되어 있고 견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제77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인사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나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항 역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해고의 경우에는 명령불복종과 그에 준하는 행위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하극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더라도 이쪽에는 포함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징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절차별로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업무상 필요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문책의 목적으로서 하는 전직도 존재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지금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불만을 표시하고 하극상 행위를 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서 전직 대상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전직이 되었던 그 지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지사장에서의 영업담당 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사실 직무적으로도 강등의 성격, 그리고 근로 조건에서의 저하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인식으로 들어가더라도 퇴사시키기 전에 자리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수평적인 인사이동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책의 목적의 징벌적 제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이것은 성격이 징계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유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점의 정리는 여기는 그냥 1스텝입니다. 전직명령의 법적 성격이 재량이 아니라 징계에 해당해 가지고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라고 하는 식으로 짚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 전직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징계로 바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전직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을 하자면은 전직은 원칙적인 본질이 사용자의 권한, 인사권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의 남용인지라고 하는 것은 업생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제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역시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할지를 정하는 건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하지만 사용자도 그걸 정하면은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직은 재량의 남용이 아니면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징계의 경우에는 룰 베이스, 즉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성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유와 양정과 절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이때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서요. 배경 판례도 한 요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명칭불문하고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징계 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직명령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에서요. 우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전직을 징계의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전직을 징계의 방법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취업 규칙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업 규칙을 보면은요. 제77조 1항에서 징계의 종류로 전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의 전직은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량으로 사용되는 인사명령의 범죄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징벌적 제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자 후자 중에 어디인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었을 때요. 이거는 결국에는 수평적이냐 아니면은 징벌 목적의 강등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수평적인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지사장은 관리직이지만 영업담당 부장이라는 사람은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직무 내용의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요. 보수 체계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내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노동력 재배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평적 인사명령이 범주가 아니라 문책과 처벌의 목적을 가진 징계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전직명령의 사법성 효력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여기는 이 법적 성격이 징계예요. 그러면은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반해가지고서 사법성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1교시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낮은 것이 이 파트일 거예요. 이제 1-2문인데요. 이것은 약간 좀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빡센 배경 판례라던가 A급 이런 건 없어요. 일단은 이 상황을 일반적인 주 5일제의 경우로 한번 치환을 해서 바라보려고 그래요. 칠판 한번 봐주실까요? 주 5일제 일반 근로자들에 있어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소정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회사에 안 나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의 정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그 토요일을 법정 휴일은 아니죠. 주휴는 법정 휴일이지만 약정 휴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토요일 날의 근무라고 하는 것은 휴일 근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휴일 근로로서의 가산임금이 발생을 하고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요, 그게 아니라 무급 휴무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이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는 아니에요. 소정 근로일이 나온 다음에 토요일까지 나옴으로써 주 40시간이 초과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때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하고 가산 임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경우가 약간 실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 40시간제가 아니라 7시간씩 근무하는 주 35시간제다라고 볼게요. 평일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토요일은 5시간의 근로까지는 가산 의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휴일과 휴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엔 이 회사는요, 주 5일째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방역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말을 디폴트로 이렇게 근로의무 없는 날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네 월간 근무일수를 20일로 하는 거예요. 평일날 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날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를 만근일 초과 근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의 주말 근무와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통상임금이 가산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연장 야간과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만근일 초과 근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요, 회사는 주휴와 주휴 아닌 날을 구분하지 않고 얘는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만근일 초과 근로라고 하는 것은요, 주휴일이 아니더라도 약정휴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휴일과 주휴 아닌 날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지 간에 휴일 근로로 처리를 해서 8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2.0배 가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만근 초과 근무한 날이요,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주휴일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약정휴일에 대한 근무로 인정되어서 어느 경우나 근기법 제56조 2항이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해 가지고서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제가 아까 휴무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휴무라던가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요. 근로 의무 있음 하지만 면제된 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요. 가산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에 대한 근로 역시 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약정휴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인데요. 이거는 어떤 노동법 판례든지 간에 다 그러잖아요. 재반 사정을 종합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종합해야 되는 재반 사정에 대해 가지고서 엄청 외우실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규정 보겠죠. 그리고 규정에 대해 가지고서 본다면은 그 어떻게 문헌이 되어 있는지와 그 규정을 만든 경위, 취지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관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쉬기로 한 그날에 출근했을 때 회사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의 급여를 처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씩만 나열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쟁점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득점을 하실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보았을 때요. 회사는 급여 명세서에 연장이나 야간하고 별도로 이 만근일 초과 근무라고 하는 것을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장 있고 야간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휴일 근로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국 나머지 날들을 휴일이라고 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 만근 초과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가산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짚어줍니다. 그래서 설문 3의 해결은 의뢰 주장이 타당하다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요새 판례가 많이 나오고 왠지 트렌디한 것 같아가지고서 좀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영역이 이 건설공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다만 이 사안의 쟁점을 읽어내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판례의 존재를 아는 거 이게 살짝 장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공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 조합인 발주자가 있고요. 힐스테이트 GS건설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유명한 건설사인 상위수급인이 있고 이 사람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목조, 석조, 토목,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전문 건설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하도급을 줘가지고서 결국 이 사람이 고용한 근로자가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있어가지고서요.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요. D사가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무면허잖아요. 무면허면은 이때는 근기법 제44조가 아니라 근기법 제44조 2항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무면허 건설업자가 되면은.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의 임금 연대 책임의 특례는 각각의 귀책사에 요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무과실 책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과 같이 상위 수급인이 유명 건설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여기까지 내려온 근로자가 결국 임금 체불을 당한 이 사안에서 보통 근로자들은요. 행적이 모연하거나 영세한 이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유명 건설사한테 직접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도 이들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동시에 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이 건설사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서 상위수급인과 근로자 간의 임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고 거기에서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요.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이들까지 고소를 취하한다. 이들까지 처벌을 불어내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웬만하면은 이들에 대한 처벌 불어내 의사표시도 있는 것으로 보아주어 가지고서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내용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로 들어갔을 땐요. 우선은 연대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하위 수급인들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 가지고 결국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의 문제로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이 표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에
하수급인들에 대한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반의사불벌대에 대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는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임금지급의 연대 책임에 대해 가지고서 조문은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만 짚어주시면 돼요. 하수급인은 결국 도급인에게 실질적으로 의존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는 이 규정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종속성 때문이고요. 그리고 벌칙하고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처벌불허 의사표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결국 합의를 상위수급인과 해서 근로자가 돈을 받았다면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고소의 목적을 달성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위수급인들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이들에 대해서만 따로 떼서 원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 유명 건설사인 상위수급인이 하객에게까지 연대 책임이 왔다는 것은 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임금 미지급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결국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더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튼 누가 돈을 주면은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하수급인인 근로자는 아무래도 이 경우에 자력이 더 나은 상위수급인, 유명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하수급인 등은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혹은 상위수급인이 이 아래쪽의 수급인들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근로자가 나한테 돈 준 사람 빼고 나머지들을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 함, 드 이런 식으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3번 부분은 얘를 빡세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요, 최대한 이 상황들을 이해해서 설명을 해서 이런 경우에 설마 근로자가 돈 받아놓고서 저 아래쪽 수급인들을 쟤네는 처벌해달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국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우선은 표면으로 나타난 것들을 볼게요. 누구를 고소했느냐예요. 지금 사안에서는 우선은 그 네임드 건설사를 먼저 고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차차 알게 된 수급인들을 추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그런 의사표시에서 얘네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자, 돈 준 사람 빼고는 다 처벌해 주세요 라고 했는지라고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을 근로자가 받았는지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하고 경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서 결국 하위 수급인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취하한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1의 사안의 적용으로 들어갔을 땐요, 우선은 좀 제44조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지는 자들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한번 특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H사 상위수급위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해석으로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고소한 것이 상위수급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합의 역시 상위수급인과 했었고, 그리고 근본적 원인이 저 상위수급인에 있었으며, 그리고 근로자들이 다른 수급인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종합해 가지고서 결국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짚어줍니다.
이 문제는 한 번 경험을 해보고 한 번 써보면은 아마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진 않거든요. 낯설 뿐이지.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사기 때문에 엮일 수 있는 것이자 조금 A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설문 2의 영역이었습니다. 을은 자신에 대한 갱신거절 통보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자는 이런 식으로 외관상으로는 뭐 공사 현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1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 2년마다 시간적인 단절 없이 계약을 갱신해 나오다가 갑자기 19년도에 갱신이 거절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정 업무 완성하고 되게 잘 맞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공사가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감리 업무를 하는 회사와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 각각의 근로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현장의 일이 끝나면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고 이런 형태로 일을 계속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각각의 근로계약에 있어가지고서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서의 근로자가 아니라 본문의 근로자입니다. 본문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제법 제4조 1항, 4조 2항이 적용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편 여기 있어가지고서 회사가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를 받아왔던 이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간제법 적용의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종용해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직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 비진이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았어요.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근로자는 무기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전환된 사람에 대한 갱신거절이니까 당연히 해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부당해고다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갱신거절의 사례지만 기대권을 놓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살짝 그 논점 일탈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에서는 우선은 이 문제에서 사실은 기간의 정함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서 형식화 쪽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임을 가정하고 들어가면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가지고서 얘는 단서가 아닌 본문의 사람이라 가지고서 결국 사조 2항이 적용을 받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사직서에도 불구하고서 각각의 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것, 즉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짚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간제법의 규정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1항과 2항의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제1호를 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관상 공사는 되게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곳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그 공사에서 어떠한 일을 위탁하는 상시 사업에 일하시는 근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은 이렇지만 실질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그러면은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례는 객관적으로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해서 예상 시점까지로 기간을 정한 경우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지 여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걸리는 문제들은 다 공통적이에요. 즉 2년을 채웠는지와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될 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간의
객관적 성격과 관련된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봅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관련된 거, 반복해서 체결된 동기와 경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계약의 내용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의 객관적 성격과 관련해서 각각의 업무가 얼마나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공백 기간이 발생했는지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의 업무 대체 방식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두 문자를 딴다면은 동기, 경위, 유사성, 공백 기간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두 문자를 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가지고서 지표를 써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기간제법 제4조 2항을 에 나오는 그 판례들의 지표들이 다 이런 성격을 좀 띠고 있어요. 일단은 뭐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이런 거 있었죠. 각각의 기간에 공백이 있었을 때, 이때 합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나왔던 지표들도 이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판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본문, 단서, 본문 이런 식으로 기간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 단서를 빼고 얘와 얘를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오는 지표들이 이런 영역들입니다. 네, 그리고 적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는 그 적용의 추측도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이 기간의 객관적인 성격하고 그 기간의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일단은 그 기간의 객관적인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서 보면은요, 실제 근무하는 그 현장의 근무 기간이 아닌 2년 단위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실제 계약에서 정한 근무처와 근로제공 장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시간적 단절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비집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관련해서 다수의 용역을 수주받아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특정 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을과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을 종합해 가지고서 총평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로계약은요, 기간제법 제4조 1항 본문에 해당하는 하는 계약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만든 이유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을 회피할 목적일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은 기간제법 제4조 1항 본문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 간주됩니다. 그런데 자꾸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가고 근로자가 그때마다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제출 부분에 대한 효력의 평가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컴팩트하게 내용을 적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판례 적어주시면 돼요. 기간제법에 따라서 무기계약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피 목적일 경우에는요, 실질에 있어서 해고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얘기해 주셔도 되시고 그냥 비진의에 대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적용으로 들어갔었을 때요, 지금 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면서 회사의 종용에 따라 가지고서 반복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이다 라고 보아가지고서 각 제출은 비진의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의 회사가 시킨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연속성이 계속 인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무기계약 간주되는 사람이고, 이런 무기계약직에게 갑자기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고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다라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
약간 그 기간제법 제4조 2항 부분에 대한 교수님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가장 베이직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계약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베이직한 사례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결국에 좀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즉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기 살짝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푸실 줄 아셔야 되시고, 그리고 약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쯤에서 쉬어가면서요, 이문하고 그리고 목차 시험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